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안보리 이사국에 재진입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또다시 셀프 검찰 출석에 나섭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퇴한 이래경 씨의 천안함 자폭 발언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을 앞두고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곳곳에서 에너지 다이어트에 한창입니다.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제조업체와 대기업까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11년 만을 쾌거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임기는 2년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무대에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에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Republic of Korea 180.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확정된 순간 황중국 주 유엔 대사를 포함한 한국 대표부가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19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서 180개국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앞서 한국은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과 2013년 각각 2년 동안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진출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년간 유엔에서 이뤄지는 국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1996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에 진출한 만큼 북한 군사도발 등의 더 효과적인 대응이 예상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뒤따를 국제질서 재편과 전쟁 범죄 조사 등 굵직한 현안에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We are ready to deal with other significant regional and thematic security council issues, including counterterrorism and the long-standing DPRK issues. 이번 선거에선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경합 없이 선출됐고 서방 대 러시아 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동유럽 지역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 경합에선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최상위 국제 기구입니다. 이 비상임 이사국도 투표권과 발언권 등 상임 이사국이 갖는 대부분의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거부권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은 상임 이사국과 마찬가지로 투표권과 발언권, 회의 소집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제 현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좌우할 핵심 권한인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등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종 결정에 상습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 상임 이사국은 사실상의 종신직이라 5개국 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높아지는 등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안보리 입성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어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이래경 씨의 천안함 자폭 발언에 대해 직접 항의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면담도 요청했는데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막말 파문을 일으킨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념식이 끝나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주장과 병사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 함장은 수석 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이죠라 묻자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이고 최 함장의 면담 요청에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권 수석 대변인도 사과하지 않았고 강선우 대변인도 권 수석 대변인에 대한 사퇴 요구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입장을 같이 합니다. 민주당의 천안함 망언에 대한 회피적 반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조상우 전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최 전 함장이 장병을 수장시켰다는 막말을 해 고소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생태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5개월을 남기고 독립기념관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이런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했고 함장한테 모든 걸 책임을 전가시키고 마치 최원일 함장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거는 제1야당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봐요. 여당도 현충일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래경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친야 매체의 글입니다.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은 표현의 자유고 혁신위원장 사퇴는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이사장은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 나의 심정을 나보다 잘 적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충원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도 이 이사장 사퇴에 침묵했는데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내에선 깜깜이 인사로 사태를 키운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인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져야 되겠죠. 이 대표의 인사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도 조동현 교수를 1호 영입 인사로 데려와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사생활 논란으로 3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과열된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사검증 실수다. 이건 잘 실패다. 특히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당을 살리는 카드로 혁신위를 띄웠지만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되면서 내년 총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입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다.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선출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 이전에 선출될 때하고 약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오히려 물론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안보리 이사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당사자국이 일단 북핵 개발에 따라서 당사자국이 됐고 또 하나는 미일 간에도 밀착하면서 일본이 상임이사국화 하려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일본의 옆 인접국이지만 또 당사자국이에요. 저는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의제를 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결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제적 위상을 갖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진출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냥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논의될 때마다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부딪혀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기조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대통령실은 세 번째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반면에 한미일 동맹이 끈끈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뭐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인다. 뭐 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 뭐 이런 것을 의미를 담아서는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또 비상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노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상임 이사국들이 실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부권이 있을 경우에 비상임 이사국이 최종 결정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9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있었지만 그 당시 어떤 북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그 진전을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번에 기대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명백히 노정이 돼 있고요. 특히 오히려 이번에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북한과 밀착하면서 양 진영 간의 대결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저는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뭐 비상임 이사국 통해서 회의에서 뭐 결정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비상임 이사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거부권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건 의안을 제출하고 토론하고 결의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론 결의 과정에서 그 5개국 중에 한국이라도 반대하면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토론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규탄 결의에 대해서 이것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당사자인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저는 제3국에 관련된 것들 또는 본인의 우방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라는 논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임이사국에 대한 제한 관련 논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외교적인 힘이 강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시국에 의미 있는 발을 디딘 것이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이래경 이사장이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자, 이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래경 사퇴 관련해서 대표님 책임을 나오는데 현충일에 올렸으니까요. 현충일대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최순실의 발언을 다음 쇄신에 대해서 편안한 유족들한테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당 쇄신에 대해서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도부 책임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인해 국민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앞서 보신 것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원일 전 함장의 항의 방문도 이제 받았죠. 그 자리에서. 자,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내경 씨를 추천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이내경 씨를 추천한 분의 당내 입지가 좀 커서 거기에 대한 고려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입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부의 발표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당내 조치는 취하는 것이 맞죠. 예컨대 5.18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 심의 망언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요구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조치에 따른 저희가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단인데 전몰 군경이에요. 국가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몰 군경에 대해서 그와 다른 얘기를 한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왜 얘기를 안 하실까? 물론 입장 정리를 하시겠지만 저는 저 입장 정리가 늦어지게 되면 오해를 크게 산다. 물론 당내 역학관계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요. 당내 역학관계를 떠나서 이건 대한민국 내 역학관계를 따져보셔야 될 문제예요. 민심이 떠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전몰한 분들, 전쟁에서 돌아가시거나 기타 뭐 공적 활동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이거 기본적인 우리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당내 무슨 역학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그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최고위원들과의 뭐 논의나 뭐 협의 뭐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이 혁신위원회라는 거 그리고 혁신위원장의 역할과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지난 5월 14일에 의원들이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에 8년 전에 2015년에 혁신위를 구성을 해서 당을 완전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혁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뭐 추천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아마 좀 급하게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오면서 이런 게 좀 생략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 이런 게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고 그분들을 많이 후원한 또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또 양쪽에 여러 가지 두루 의견을 받아서 또 당의 혁신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래경 씨가 김근태 전 대표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뭐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내 상당한 뭐 다수를 차지하는 뭐 특정 계파와 연계성 뭐 이런 게 뭐 또 앞으로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유리하겠다. 뭐 그런 공학적인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분이 어쨌든 민주당이 그간 해왔던 어떤 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고 신망을 받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당에서 함께 혁신을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는 좀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의 어떤 신망과 또 어떤 개인의 발언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공감대와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별개로 생각하면서 이번에 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근태 전 대표와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도 이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이분을 이래경 씨를 연임해서 당내 비명계를 좀 조용히 시켜야겠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의 그 혁신의 개념을 이재명 당대표는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비명계에서는 혁신의 의미가 당대표의 권한을 좀 줄이자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혁신은 당대표의 권한을 지키는 쪽의 혁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당의 주류인 운동권에 의미 있는 분이 들어와서 혁신위원장으로 앉히신 것 같고요. 그 의미 있는 분을 영입할 때 이분이 검증한 건 그거 같아요. 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분인가. 근데 그것은 이미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증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 것은 국가에서 공통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당내에서 나의 위상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인가 여부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에서도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명계와 친명계의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중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자기 사람 심는 것이고 자기 체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위기를 더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지털이식으로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불법과 비리가 있는 정도를 검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장경태 최고위원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자, 비리를 안 저지른 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장경태 최고위원 본인도 천안함이 자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저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장 이 자리가 지금 얼마나 무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조금 그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위원장한테 정권을 부여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못 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정말 환골탈태해서 다시 국민의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혁신을 문제 제기하면 마치 비명인 것처럼, 그리고 지도부나 뭐 친명은 뭐 혁신에 미온적이어야 되고 이런 이분법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혁신위원장으로 저분이 개인의 어떤 의견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거는요, 그냥 사인이면 개인의 의견이 거기서 그치겠지만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그 개인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이미 어차피 이번에 혁신위원장에 한 번이 있었기 때문에 잘잘못은 가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는 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그림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여기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하시고 있죠. 그다음 권칠순 수석 대변인께서는 또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방 장경태 최고의 저분 혁신위원장이란 말이에요. 현재 저분은 또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래경 씨의 지금 그 동안에 있었던 발언들 방향으로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 동맹 관계를 종속 관계로 보고, 그다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도 뭐 박수 칠 일이고, 글쎄요, 이런 방향의 혁신을 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당대표가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끊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글쎄요, 저는 이걸 방치하는 이유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얼른 그거 아니다라고 국민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혁신위원장 개인의 생각대로 당의 혁신 방향이 가는 거는 뭐 그런 것까지 그건 너무 무리한 생각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감사위원회가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불문, 즉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의 이제 감사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유권 해석 개입 그리고 근무 태만 혐의, 자, 이런 것들을 감사 보고서에 명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명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현희 위원장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관주의도 기관장이시잖아요. 기관주의도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관주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쭉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해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면요, 방금 나왔지만 예컨대 뭐 이해충돌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한 걸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나, 이건 차치하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하는 걸 보면요, 갑질도 관할해요, 그죠? 그다음에 채용 이 비리도 관할합니다. 청탁금지법 관할해요. 근데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 여기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따져보죠. 자, 그 3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자분들하고 그걸 넘겼다 그래서 8명이 8인분 시켜서 10명이 먹었다라고 진술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불문 종결됩니다. 근데 이걸 기관이 누구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걸 종결할 권한이 있는데요. 자기 거를 자기가 종결하죠. 이거 원래 검경으로 이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또 하나는 비서 대변인실에 직원 채용할 때 본인이 염두에 뒀던 사람을 접수가 더 갔어요. 그래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이거 채용 비리잖아요. 이거 문제 없습니까?
그다음에 갑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기관에서 갑질을 했던 사람, 그래서 본인이 징계 요구를 했던 사람을 탈원서 써줘요. 문제 없습니까? 아니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문제 없다고 불문 종결해야 된다고 처분한 감사위원들도 문제지만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하는 이분도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그 권익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전현희 위원장 임기가 한 2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어떤 분란, 논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됐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나오기도 전에 계속 뭔가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모습으로 좀 바람직하진 않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간의 여러 기관들을 통합하면서 굉장히 업무 영역이 넓어졌고요. 가장 핵심이 부패 방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어쨌든 현 위원장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다. 그런 거는 결국 이제 그 기관의 위상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도대체 얼마나 청렴하고 능력 있는 분이 정말 권익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현 정부와 기조를 잘 맞추면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애를 쓸지 그 모습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비위 혐의가 이제 상당수 사실이라면 이 기관 감사가 아니라 이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게도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그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현희 위원장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현희 위원장의 사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재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만약 기재가 됐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마시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돼요. 그럼 이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만 밝혀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따른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봐준 거 아니겠어요? 이거 기관주의 정도로 간 걸 봐준 거예요. 원래는 정무직 선출직의 경우에는 면직위에는 사실상 이 징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이 이제 임기 종료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이런 그 봐주기 심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죄송하다라고 얘기할 뿐이 왜 봐주기 했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탄을 피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보고서가 나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말씀대로지만 일각에서는 또 마지막까지 좀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그간 오랫동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도 본인의 부당함을 많이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어쨌든 위원장과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또 전현희 위원장은 퇴직 후에라도 뭔가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 관련해서는 계속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서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보조금 환수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했는데 3년 동안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유액만 314억 원에 이릅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한통일운동단체는 민족 영웅들을 발굴한다며 6천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고 보조금을 해외 여행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며 내년부터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횡령과 같은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태연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정이 여행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였지만 태연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유정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피해자 집에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들락거렸습니다. 체포 직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나흘 만에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며 계획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잠도 잘 자며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의심됩니다. 무감하다? 아니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경찰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한 결과 40점 만점 가운데 일반인 기준이 15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능한 특이 성향일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오는 11일까지인 정유정의 구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또다시 셀프 검찰 출석에 나섭니다. 검찰은 조사 계획이 없다며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인데 송 전 대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일 프랑스에서 귀국해 검찰에 셀프 출석했던 송영길 전 대표. 하지만 일정대로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강경한 입장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송 전 대표는 오전 9시 30분 다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2달째 접어들었는데 검찰이 소환은 않고 주변 사람만 괴롭힌다며 차라리 빨리 구속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임의동행이라는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협의된 바도 조사 계획도 없다며 돌려보낼 뜻을 분명히 했는데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번에도 조사를 안 하면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의 국회 29곳 출입 내역을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최측근 보좌관 박모 씨도 수사 중인데 관련 조사가 마무리돼야 송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이죠.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다시 검찰에 셀프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왜 자꾸 이렇게 경찰에 셀프로 출석을 하시는 걸까요? 정치적 전략과 법적 전략 두 가지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국내에 들어온 지가 2달이 되도록 나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실상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인데 질질 수사를 끌기만 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대국민 부실수사 홍보전을 한다라는 그 전략이 읽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법률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2번이나 나와서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내가 도주할 위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걸로 했을 때 추후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비 전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미 한번 나와서 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걸 거부할 경우에는 1인 시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정치적 측면에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이 조금 더 우선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검찰 면담이 불발이 될 경우 1인 시위하겠다라고 예고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이 돈봉투라든지 사건 관련해서 아니면 뭐 선거 자금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면 과거 2003년도에 이해창 대표가 대선 선거 자금으로 500억을 수수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당시에 본인이 자진 출석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네. 물론 지금 송영길 대표와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 이제 그때는 뭐 검찰에서도 수사가 예고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 막 터졌을 때도 그때 뭐라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월 말 예정이었거든요. 귀국 네. 자체가. 그때 들어오셔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그 어찌 보면 송영길 대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밑에 관련 돈봉투의 돈의 흐름에 대한 조사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표를 불러서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알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수사의 정점인데 이제 당시에 5월달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여론에서도 그렇고 뭐 민주당 안에서도 뭐 당시에 엄청 당장 와야 된다라는 뭐 어떤 강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귀국을 하셨던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단은 한번 불발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검찰에서도 뭐 사전에 협의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어떤 검찰 조사라는 것이 무조건 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조사 전에 면담도 있거든요. 면담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면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다. 언제쯤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송영길 대표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그래서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입장도 너무 또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저는 좋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 같은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만 보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이 파리에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뭐 들어오라고 그래서 빨리 들어왔는데 이 검찰 수사는 또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 언제쯤 한다는 것을 좀 본인이 알 수만 있어도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번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크게 봤을 때 이제 한 3분의 1 선을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사는 크게 봤을 때에 돈을 준 사람한테 대한 조사 그리고 나아가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것이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을 주기로 기획을 하고 준 사람에 대한 그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이고 네. 나아가 이제는 돈을 받은 사람 지금 같은 경우에 한 29명 정도에 대한 특정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물적 압수수색을 통한 것을 분석한 다음에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야 최종적으로 이 수사의 활용점정 내지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아직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할 받을 가능성은 아직은 상당히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정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싶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오기 전에 서면으로 변호인 의견서나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검찰에 나가서 수사받아 달라고만 하지만 사실상 본인의 의견을 담은 수사 의견서를 지금 검찰에 제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재명 전 대표만 해도 본인이 그 진술서를 해서 그 중앙지검과 그 성남지청에 냈는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송영길 전 대표는 수사를 받겠다는 신용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쇼를 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오른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검찰이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뭐 시끌벅적하게 검찰청 앞에 있는 어떤 그 포토라인이 서고 시끌벅적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변호사님이 담당 수사관을 그 검사와 면담을 요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을 하고 그 수사검사님과 서로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어느 정도로의 어떤 수사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변호사가 저도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갔다 하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힘 있는 그 정치인들이 검찰에 대한 갑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검찰로서도 사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와서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조사와 수사에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비칠 수 있고 향후 그러한 점은 나중에 기소가 됐을 경우 법원으로부터도 어떤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됐으면 마이너스가 됐지 본인이 플러스가 되긴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 이러한 전략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도 이제 잘 아시고 모든 변호사님들이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이제 수사 요청서나 아니면 면담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걸 오히려 원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질질 끌기 위해 끊는다라는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서 오히려 내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다는 검찰의 기획수사에 대한 피해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나가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1인 시위도 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 있는 거냐. 결국은 이것 또한 전략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정치적 전략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더 포함된 내용에. 어찌 보면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이 가장 빨리 나오기를 수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만 만약 제가 검찰이라고 한다면 이 29명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가장 먼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수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야지만 이 사건에서의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는 소환은 최소한 윤관석 의원인지 이성만 의원의 어떤 체포 동의안의 부가결 이걸 전부 다 그 이후에 어떤 영장실질심사까지 끝난 다음에 소환이 최소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예요. 송영길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억울한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냥 진짜 프랑스에 있다가 갑자기 소환돼서 와서 그래도 조사를 저번에 예를 들어서 면담이라도 했다면.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말처럼 의견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의견서를 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러면 송영길 대표도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해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좀 나가보자. 그래서 얘기를 서로 해보자라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는 그냥 차담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까는 이 구속영장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 중 하나이다라는 분석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일단 구속영장의 사유가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주 우려는 없죠. 지금 출국금지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본인이 공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범죄의 중대성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새 폰을 제출했다는 것이 아마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의 사유로 들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저는 구속 사유가 될까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드러난 언론에 나온 어떤 수사의 어떤 정도로 봐서는 구속 사유가 좀 충족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하나 여쭈고 싶은 게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더 센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법적인 요소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이 검찰에 어쩌면 싸운다
쳤다는 느낌. 그러니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현직 정치인이고 어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이후로 어떤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해서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 싸우는 형식으로 해서 본인 아직 현역 정치인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을 예측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른바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왜냐하면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매수했다라는 점에서 당내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이 되는지가 일단 그 소명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검찰에서 2번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네. 어디에 도망가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란 것은 현실적인 도주 우려를 넘어서 중형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기가 현실적인 도주 우려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지만 중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는 것이고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송영길 대표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본인이 초대를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 출국 금지까지 돼 있는 것이 바로 도주 우려를 생각해서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국에 들어와서 휴대폰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이른바 깡통 휴대폰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쓰던 휴대폰은 폐기하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아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담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사실상 내용을 삭제해서 제출했다는 점은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현역 의원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범죄의 소명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 삼겹살 외식은 말할 것도 없고 치킨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 고급 식재료로 여겨지는 대게 가격이 하락하며 치킨값 정도면 대게를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김충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조안은 싱싱한 수산물로 가득하고 점포 앞은 가격을 묻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수산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인기 상품은 단연 러시아산 대게입니다. 최근 새벽 경매 시장에서 대게의 시세는 한 달 전보다 약 40% 내렸습니다. 덕분에 수산시장에서도 얼마 전까지 킬로그램당 7만 원 정도 하던 대게가 3, 4만 원대에 팔립니다. 치킨값도 3만 원 하는 시대에 손님들은 반색을 합니다. 안 그래도 대게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키로당 한 7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에 먹은 것 같은데 한 3만 원대 구매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내려갔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대게는 세계적인 인기 식재료지만 러우 전쟁 이후 미국 등 서방 수출길이 막힌 데다 최근엔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가 꺾였습니다. 이거 중국으로 많이 안 들어가고 한국으로 많이 오니까 가격은 많이 내려갔죠. 이 앞주부터 좀 장사가 돼요. 대게 가격은 당분간 저렴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자, 역대급 폭염을 앞두고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에 이 경제 현장이 에너지 다이어트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에너지 절약이 이제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대고객 서비스가 주 업무인 유통업체입니다. 예.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 하면 늘 시원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화점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줄일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 대고객 서비스 때문에 조명은 늘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조명을 초절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급하고요. 네. 또 이 대형마트 편의점은 공통적인 과제예요. 여기 식품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오픈돼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쉽도록 이 오픈돼 있는 식품 매장의 냉장고에 문을 달거나 편의점의 경우에는 밀폐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예.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식품 매장에 이제 이 문을 하나 달았을 뿐인데 그 사용 결과 전력 소비량이 평균 50% 넘게 여름철에는 이제 63%까지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이제 완전 밀폐형 냉장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해보니까 장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먼지나 벌레 유입이 현저히 줄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저렇게 닫아 놓으면 소비자가 과연 구매할까? 판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했었는데 네. 오히려 전면이 투명한 유리다 보니까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편의점, 유통업체들도 에너지 절약에 나섰는데 대기업들도 에어컨 사용 매뉴얼을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가 아마 이제 슈퍼 엘니뇨예요. 바닷물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올라서 1950년 이후 4번밖에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졌다는 건 지구가 덮여지고 있다. 폭염이 역대급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SK와 같은 대기업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실은 이 대기업들이 할 만한 것은 조명 사용량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냉방기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외부 기온 변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명도 사실은 사무실에 늘 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라든가 비업무 구역에서는 조명을 좀 줄이는 방법. 또 하나가 이제 이 사실은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예. 사무실에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끄는 건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데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오래된 조명을 고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 평균 한 12kW의 소비 전력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기업도 그렇고 뭐 대기업도 그렇고 유통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게 단순히 에너지 전기료가 비싸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름철을 대비한 블랙아웃을 대비한 겁니까? 둘 다일 거예요. 에너지 요금이 이제 역대급으로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2021년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킬로와트당 한 40원 넘게 올랐기 때문에 가정용의 경우에는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에너지 캠페인도 하지만 이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태양광과 같은 시설을 투자해서 자발적으로 발전 에너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 전력, 소비 전력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적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시스템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소비 전력을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인공지능 AI도 뭐 빅데이터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예요. 지난 2021년까지 한 7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장까지도 이제 전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구축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아서 계속해서 아마 이런 이제 대기업들의 에너지 이 설비 구축을 통한 절감 효과를 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어떤 데 활용합니까? 공장을 가동할 때도 있겠지만 가동하지 않는 이 시간에는 이 소비 전력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특정 시점에 가면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업도 문제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실생활이잖아요. 실생활에서 이번 여름에 전기료 폭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3분기 인상해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뽑아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제 조명 같은 거는 좀 꺼주시고요. 그거 아마 에어컨일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1도만 올리고 실내 온도를 26도 정도로만 유지하도 이 3가지만 실천을 하더라도 지금 한 달이면 약 8,000원 가까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2분기 전기요금 킬로와트당 8원 올랐잖아요. 네. 4인 가족 기준 3,000원 정도 인상 요인인데 야, 이 세 가지 했는데 8,000원이라고 3배 가까이 이득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5인 이상 대가족이라든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든가 아니면 1년 미만의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요금제 신청을 받게 되면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가량 줄였다. 이렇게 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전 5월 이제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되니까 아마 오늘부터 에너지 캐시백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시게 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굴뚝 2개가 연달아 고꾸라집니다. 굴뚝이 땅으로 쓰러지자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일어나 눈앞을 가립니다. 그 여파로 가정집 창문이 깨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먼지와 폭발 잔여물이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마지막 남은 화력발전소가 폭파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발전소 측은 철거는 계획된 일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폭파로 망가진 마을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Look at my truck. They ruined everything. 발전소 측은 폭파 당시 공기 압력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예상보다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발전소 폭파에 대해 미리 공지를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Yeah, somebody definitely dropped the ball. It's a mess. 발전소 측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시드니의 상징이죠. 오페라 하우스가 색깔 옷을 입었는데요. 호주 최대 빛 축제 비비드 시드니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드니의 명물 오페라 하우스가 한 폭의 도화지로 변신했습니다. 오색 빛깔 조명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뿐 아니라 하버브리지와 시드니 곳곳의 랜드마크가 반짝이는 조명 장식과 레이저 쇼로 물듭니다. 네, 밤하늘을 수놓은 찬란한 조명이 참 아름다운데요. 조명쇼 말고 다른 행사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드론쇼인데요. 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리지 사이 바다 위에서 드론 군단이 떠오릅니다. 드론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반짝이는 파란 고래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캐릭터의 마크도 보이는데요. 이 드론쇼는 이달 중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드론쇼,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서울이 27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2도가량 높겠고요. 대구와 경주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5mm 안팎으로 양은 적지만 돌풍과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낮 동안 청주와 대전이 28도, 안동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경기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